여러분은 혹시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내 손으로 장례까지 치르고 15년 동안 제사까지 지내온 남편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중동 사막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아들의 결혼식 날 재벌 회장이 되어 나타난 믿기 힘든 사연입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연하는 그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자신이 직접 영정 사진을 들고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던 그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연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예식장 로비에서 연하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치색 저고리에 옥색 치마, 단정하고 고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긴장처럼 굳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아들 이렇게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인이 살아 계셨으면 오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하의 가슴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후벼 팠습니다. 연하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늘 있어야 할 남편의 자리.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차가운 빈자리였습니다. 15년 전 남편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연하야, 딱 3년만 고생하자. 중동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럼 우리도 전세 말고 집에서 살 수 있어. 연하는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냥 가난해도 같이 살자고. 하지만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인데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그렇게 떠난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날아온 것은 전화 한 통과 싸늘한 사망 통지서, 그리고 작은 유골함 하나였습니다. 연하는 그날 이후 살아온 게 아니라 버텨왔습니다. 새벽에는 우유를 돌렸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빌딩 계단을 닦았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훈만은 아버지 없는 아이 소리 듣게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 VIP룸에서 연하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분이 오늘 신랑 사돈이래. 중동에서 크게 성공한 건설 회장이래. 한태준 회장.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연하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콧날, 눈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수십 번 마음속으로 부정했지만 연하의 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죽은 내 남편이다. 그렇게 연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지옥 같은 하루가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한태준 회장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15년 전 남편 박도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는 없어. 그런데도 연하의 심장은 말도 안 되게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연하는 조심스럽게 VIP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 지훈의 사돈이라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팔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오늘 신랑 어머니입니다. 사돈 어른께 인사만 드리려고요. 비서는 위아래로 연하를 훑어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안 됩니다. 그 순간 룸 안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문이 열리고 지훈의 장인이자 오늘 결혼식의 큰어른이 연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 계셨습니까? 제가 찾고 있었는데요. 그 한마디에 비서는 얼굴이 굳었고 연하는 얼떨결에 VIP룸 안으로 안내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하는 한태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눈썹 위 작은 점,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까지. 연하는 숟가락을 드는 한태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후후, 후후, 정확히 3번을 불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연하의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박도연도 그랬습니다. 뜨거운 걸 못 먹어서 항상 3번을 불고 나서야 먹던 사람. 우연이라고 넘기려는 순간 2번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태준이 젓가락으로 국 속에 파를 하나하나 골라 접시에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여전히 파를 싫어하시네요. 옆 사람이 웃으며 말하자 한태준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파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서요. 연하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도연도 그랬습니다. 파를 잘게 다져 넣어도 귀신같이 알아채던 사람. 그래도 연하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는 우연일 수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메인 요리로 칠리새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태준은 접시를 보자마자 조용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건 못 먹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룸 문이 열리며 아들 지훈이 신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괜찮으세요? 큰어른이 웃으며 지훈에게 새우를 권했을 때 지훈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연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알레르기,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나타났습니다. 한태준이 재킷을 벗으며 소매를 걷는 순간 연하의 시선이 그의 왼쪽 손목에 박혔습니다. 비자 모양의 흉터,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철근에 찔려 생긴 상처, 병원도 못 가고 연하가 약만 발라주며 울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모두의 시선이 연하에게 쏠렸고 한태준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 목소리, 그 눈빛. 연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태준이 아니라 내 남편 박도현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칠 수도 달려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하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오늘 밤 다시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하가 남편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절박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연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태준이 오늘 밤 한국을 떠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의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일정대로 공항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전용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남자는 다시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이번엔 정말로 영영일지도 모릅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한태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연하는 손에 힘을 꽉 주고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비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당장 손 놓으세요. 연하는 비서의 말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한태준만 바라봤습니다. 5분만 주세요. 아니면 3분이라도 괜찮아요. 제발, 딱 그 정도면 됩니다. 한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커피숍으로 가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연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숍 한쪽 조용한 자리에서 연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작은 보온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한 잔만 드셔보세요. 뚜껑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모가 차였습니다. 목 아플 때마다 이거 드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한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잔을 받아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혀끝을 건드린 것처럼. 이상하군요. 처음 마시는 건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연하의 가슴이 꽉 막혔다가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하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이 사진도 한번 봐주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돌잔치를 맞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접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에요. 박도현. 그리고 이 아이가 오늘 결혼한 제 아들이에요. 연하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체온이었습니다. 기억 좀 해봐요. 공항에서 김밥 싸서 보내드렸잖아요. 모가차도 그때 챙겨줬고요. 한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잠깐만요. 머리가 숨이 가빠졌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아기 울음소리, 모래바람, 폭발음. 아니야, 모르겠어. 그 순간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시간 없습니다. 이분 때문에 컨디션 망치시면 큰일 납니다. 비서는 연하를 거칠게 밀쳐냈고 연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연하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커피숍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혼란과 그리움. 그리고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에 쥔 채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운명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태준의 기억 속에서 15년 전 중동 사막의 진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 한태준은 창밖을 보지 않고 무릎 위에 놓인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건네준 그 낡은 가족사진 한 장. 손끝이 저릴 만큼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는 아직도 모가차의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이 머릿속 어딘가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갑자기 신음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려는 듯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빛이 번쩍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 숨만 쉬어도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중동의 사막, 젊은 남자가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이 머릿속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숙소, 모래 폭풍 예보로 작업이 중단된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도박 빚에 쫓기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박도연의 점퍼를 집어들었고 주머니에서 여권과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점퍼를 입은 채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음이 사막을 찢었습니다. 가스 저장소가 폭발한 것입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박도현은 잠결에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치는 동료를 보았습니다. 거기 위험해 소리를 지르며 그를 붙잡으려던 순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불길, 콘크리트, 비명. 동료는 박도현의 점퍼를 입은 채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박도현은 폭발, 충격에 튕겨나가 깊은 도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막을 지나던 유목민들이 의식을 잃은 박도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신분증 하나 없는 남자. 그렇게 박도현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 과거를 모르는 남자에게 새 이름과 새 삶이 주어졌고 그는 중동에서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한태준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한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눌러 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해? 공항입니다. 지금 가도 빠듯합니다. 한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돌려요.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공항 말고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해.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한태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비서는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계약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그림만 떠올랐습니다. 좁은 골목, 파란 대문, 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여자, 성북동으로 가요. 차는 굉음을 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한태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든 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는 장소, 15년 전 멈춰있던 그 집에서 기적 같은 재회가 펼쳐집니다. 차는 성북동의 오래된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태주는 차가 완전히 서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서는 당황해 뒤따라왔지만 그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와본 곳인데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생각할 틈도 없이 왼쪽으로 꺾었고 가파른 계단 앞에서는 난간의 위치를 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그리고 골목 끝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낡고 벗겨졌지만 분명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콜록.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허리가 왜 이렇게 쑤시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마지막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아. 그 이름이 심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끽. 녹슨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고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순간 비서가 뒤따라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 가셔야 합니다. 여긴 올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태주는 비서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내 집이다. 그 한마디에 연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 아내다. 그는 연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연하야, 나야, 박도현이야. 연하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여보. 그날 15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다. 지훈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박도현은 주머니에서 돌잔치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부자는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 가족은 15년 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새벽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박도현은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가난도, 죽음도, 기억상실도 갈라놓지 못한 가족. 이것은 재벌이 된 이야기보다 끝까지 기다린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 평범한 하루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